안녕하세요, 올바르입니다. 오늘은 다시 또 테슬라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다시 또 근본적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느낀 점이 많은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석 때 잠깐 쉬면서 그때부터 계속 공부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본질로 돌아가는 시간, 테슬라의 자율주행에서 저번 편에 못다한 딥러닝에 대한 얘기, 그리고 OTA 시스템에 대해서 보면서 테슬라가 지금 다른 오토메이커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앞서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앞을 걸을 때도 눈을 통해서 정면을 바라보고 뇌가 인식을 하게 되고 판단을 해서 내 손발을 제어함으로써 손발을 흔들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중간에 보이시는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완벽한 확률값을 찾아내는 과정이 있고 끊임없이 이 과정을 통해서 컴퓨팅, 연산하게 되고 각각의 최적의 값을 도출해내게 됩니다. 여기도 중간에 보시면 계속해서 이 확률값도 변하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해지는 점은 결국에 어떻게 설계를 했느냐, 그리고 이것을 연산할 수 있는 차내에 삽입된 컴퓨팅 하드웨어의 능력이 얼마나 되냐,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시스템 기반의 완성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를 훈련시키는 점도 있고 정말 다양한 과정들이 실제로 차를 만들고 엔지니어링 하는 부분보다 소프트웨어적인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방식은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때문에 처음에 딥러닝이나 자율주행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테슬라의 방식은 자율주행이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었죠. 왜냐하면 거의 무한한 수의 롱테일 데이터를 모으고 신경망을 훈련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설명했던 이미지를 보면서 예를 한번 들어드리죠. 대만에서 일어났던 사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례처럼 이 세상에는 갑자기 그냥 도로 한복판에 흰색 트럭이 누워져 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도로 위를 달리다가 맞은편에서 갑자기 타이어가 내 쪽으로 날아올 수도 있고 도로 앞에 갑자기 사람이 서 있을 수도 있죠.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은 AI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된 대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에서 훈련시킨 데이터에 그 결과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토파일럿이 어느 정도 이상의 엣지 케이스는 의도적으로 오르라고도 생각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예를 들어보죠. 여기 잘 보시면 트럭 뒤에 트럭의 트렁크 쪽에 여기에 자전거가 붙여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뉴럴 네트워크는 처음에 이것을 보고 뭐라고 인식을 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에 차가 움직이는 중인데 그 같은 속도로 자전거가 움직이는 중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자전거가 달리는 걸까요? 아니면 차 뒤에 붙은 자전거가 달리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죠. 그런데 뉴럴 네트워크는 이 모든 값에 대해서 정말 특이한 차가 이렇게 뒤집어진 상황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라벨링, 한마디로 오토파일럿 프로그램에 테슬라 팀이 정답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세상에 수많은 오늘도 발생하고 있을 엄청난 양의 희귀한 케이스들 중에서 어느 정도만큼의 이 엣지 케이스를 모을 수 있느냐, 얼만큼 어떻게 모아오려고 시킬 것이냐, 그리고 이렇게 모아온 데이터를 데이터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없다면 테슬라 방식은 처음에 테슬라 방식의 머신러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학자들처럼 불가능하겠죠. 일론 머스크는 이를 굉장히 일찍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죠. 자율주행은 절대 완벽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자율주행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이 썸네일에 있는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얘기 드린 바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는 오른쪽 위에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일찍이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만약에 100살까지 산다고 치면 100살까지를 사는 동안에 그것을 100번, 1000번 정도 살 동안 대략 엄청난 시간 동안 한 번의 사고 정도가 날 수 있는 상태가 이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일론 머스크는 현실적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차량 안전은 결국에 효율성이자 확률적인 문제라는 것을요. 0건의 사고는 될 수 없다면서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의 자율성을 믿기 위해선 도대체 사람보다 얼만큼이나 더 뛰어나야 하냐는 그 비교가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쟁점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꿔보죠. 과연 어떻게 인간보다 더 뛰어나게 할 것인가? 이것이 테슬라 자율주행 팀이 하는 고민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접근법으로는 약 100만 년 정도의 시간을 살았던 사람이 가진 지혜처럼 예측을 더 잘 할 수 있게 만들면 되는 것이겠죠. 인식하고 예측하고 제어하는 그 과정에서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면 충분히 이는 인간보다 뛰어난 자율주행이라고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정의가 등장합니다. 한 가지는 부족한 상태에서 바깥을 예측하는 외사법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주로 인위적인 문제나 판매 예측,
재고 관리 등의 제한적인 기능만을 다루는 AI에서 유용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예전에 뇌과학자들이 생각했을 때, 그리고 자율주행 학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세상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너무나 엣지 케이스가 많고 무질서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바라봤던 것이 뇌인지 과학자들의 주장했던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막대한 빅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센서들이 발달을 했고, 컴퓨팅 능력도 소형화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첨단화되고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차량에서 실제 빅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부분에 보관적 접근을 시작합니다. 알고 있던 데이터의 크기를 최대한으로 늘려서 이 데이터셋에서 훈련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가 처음 보는 데이터들을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딥러닝을 지지하는 견해들은 테슬라의 방식과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복잡한 신경망이 더 큰 데이터셋으로 훈련할 수 있게 된다면 결국에 인간 수준까지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우리의 뇌가 보관법처럼 움직인다고 바라봤습니다. A에서 B, C로 넘어가는 패턴을 몇 개 보여준다면 여러분들은 A가 보이고 끝에 C가 있다면 B를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의 핵심은 다시 한번 테슬라가 최적의 효율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적의 데이터 분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빅데이터들 사이에서 최적의 예측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저께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테슬라의 증강 이미지를 활용한 뉴럴 네트워크 트레이닝 방법은 굉장히 혁신적입니다. 한 개의 정보를 몇 개의 증강 이미지로 확장시켜서 이미지의 일부분을 컷한 다음 이 빈 공간을, 잘라낸 빈 공간을 예측시키는 훈련 방법에 대한 솔루션이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이죠.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레벨 5로 가기 위한 기본 기능에 있어서 결국에 막대한 데이터를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해진다는 것이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보다도 더 크고 더 복잡한 그리고 더 큰 데이터셋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인간 수준까지 예측할 수 있는 가설에 기반한 움직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테슬라의 최근 오토파일럿 리라이츠와 도조는 혁신적인 툴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8개의 카메라를 사용한 하이드라넷으로 프레임을 모두 사용하여 그리고 백본을 사용해서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정확하게 더 많은 양을 연산 및 인식하고, 이전에는 이렇게 화각마다 왜곡이 생겼기 때문에 각각의 이미지들을 이렇게 붙여서 더해야 했는데 이제는 그냥 하나의 이미지로 인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 번에 비디오로 찍어내는 것과 같아지고, 마치 이전에는 눈을 가린 채 불 꺼진 방에서 2m나 3m마다 벽을 짚으면서 이동했던 그런 시스템에서 이제는 앞에 무엇이 있을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저께 올려드렸던 오토파일럿 리라이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오른쪽 위에 올려드리죠. 그리고 내년까지 예측된 오토파일럿 리라이츠의 완성, 그리고 도조 컴퓨팅 시스템과 도조 프로그램, 하드웨어 업그레이드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이전의 테슬라의 자율주행과는 또 다른 퀀텀 점프를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테슬라의 OTA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EE 아키텍처, 전기전자 아키텍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차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려면 정비소를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SD 카드를 통해서 업데이트해야 했습니다. 자동차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다운받거나 배터리 등 통신망의 장애처럼 기술적인 문제들로 인해 이러한 업데이트는 처음부터 ECU 서플라이 체인을 깨야 하는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협력업체들과의 문제로 인해 쉽게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내연기관차들이 전기차로 오거나 연료전지차로 오거나 하이브리드 카를 만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듯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보시로부터 공부한 바 EE 아키텍처, 전기전자 아키텍처는 이런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인데요. 조금 더 보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각각의 기능별로 ECU로 활용되던 에어백은 에어백, 서스펜션은 서스펜션, 브레이크는 브레이크 컨트롤 모듈에 의해서 제어되던 방식과는 달리 이제는 이것을 벗어나 발전되게 되면 몇몇의 기능끼리의 구심점을 갖게 되는 통합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 위에 보이는 왼쪽의 부분입니다. 약 100개가 넘는 ECU가 제각기 따로 노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가 크로스 도메인 혹은 도메인 센트럴라이즈, 도메인 집중화 현상으로 오게 되면 두 번째, 파워트레인, 셰시, 센서 등 도메인마다 ECU의 집중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끼리의 교차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죠. 그런 다음에 지역적으로 ECU를 통합한 도메인의 상태를 벗어나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차량 자체가 독립적 컴퓨터화되는 시스템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클라우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차량의 기능마저 증가하게 되죠. 이 부분은 오른쪽 위에 오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앙 집중화 아키텍처를 사용하게 된다면 고성능 컨트롤러 부분은 클라우드로의 이양이 가능해지는 부분이고 점차 클라우드에서 처리될 기능들도 함께 증가할 것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한 시간이 흐르겠죠. 그런데 이 과정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테슬라가 아닌 다른 오토메이커들은 제어기,
배선 길이, 신호량, 사양, 전력비 등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은 곧 원가, 중량, 공수, 연비 등의 로스로 발현되게 됩니다. 오늘날 자동차의 소프트웨어는 이미 1억 줄이 넘는 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우주왕복선 코드의 100배 수준이며 상업용 여객기 코드의 4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보시의 전문가팀은 이에 대해서 앞으로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코드는 자율주행 등 AI 컴퓨터로 발전함에 따라 10,000배 이상 증가할 것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증가할 연산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앙 집중화된 아키텍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기서 예전에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를 공부하면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IHS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사이 소프트웨어 관련 결함으로 인한 리콜 케이스가 전체 차량 리콜의 46%를 차지했으며 2025년까지 잠재적인 리콜 케이스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란 예상입니다. 그 사례는 아주 최근에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폴스타 모델 2에 2000대 가까운 리콜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얘기들이 배터리 전원 제어 모듈에 소프트웨어 오류 발생으로 인해서 갑자기 달리다가 경고 없이 전원이 셧다운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차량의 전원이 꺼졌더라도 운행은 가능했기 때문에 인명사고는 없었다고 전해집니다만 굉장히 아찔해진 치명적인 사고였으며 이미 자동차는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부분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통합 ECU라는 측면에서 도메인 집중형을 넘어 차량 집중형 아키텍처까지 필요해진다는 것인데 상당수의 차량 제조업체들은 2021년까지도 도메인 집중형 아키텍처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으며 전기전자 아키텍처의 리더그룹 중 하나인 보쉬는 결국에 이 화면을 통해서 2018년 이전에 테슬라는 이미 모델 3 수준부터 OTA가 가능한 시스템을 완성해냈고 이 외에는 하나도 완성한 기업이 없다는 점입니다. 자율주행 기업, 한마디로 웨이모나 죽스 같은 기업이 소프트웨어를 완성해가고 있더라도 이것을 탑재할 차들이 준비가 안 된 부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로 생각되었고 집중형 아키텍처를 이뤄내고 OTA 시스템까지 이뤄내어야 차량의 플랫폼화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플릿러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의 차들은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테슬라만의 효율성을 내지 못한다는 부분이죠. 물론 HD맵을 사용을 한다면 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센치 바이 센치마다 몇 번이고 돌면서 지도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하고 확장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갖는 한계 또한 명확하다고 생각됩니다. 메리츠증권의 김준성 애널리스트님의 자료를 통해 보자면 지금의 도메인 아키텍처 수준을 넘어 집중형 아키텍처 수준까지 빠르게 올 수 있는 기업은 전체 브랜드 중 아주 극소수입니다. 심지어 3개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놀라웠던 부분은 2021년 1분기에 현대기아와 차와 폭스바겐이 이것을 이루겠다는 것이고 2022년에는 GM이 이것을 선보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2025년 이후쯤에야 가능하다는 예상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자면 지금의 아키텍처가 있고 지금 많이 개발 중인 도메인 아키텍처가 있는데 지향해야 하는 부분, 완성되어야 하는 부분은 결국에 이 집중형 아키텍처로 향하는 부분입니다. 컨티넨탈이 보여주는 자료에 따르면 네트워크 측면에서도 이것이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각각의 이러한 아키텍처마다 링크 스피드가 굉장히 달라지게 되면서 효율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 따라서 지금이나 도메인 아키텍처 수준으로는 50GB, 최소 10GB 이상까지 링크 스피드를 낼 수 없다는 것이고 이것으로 하여금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인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부분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개발을 하더라도 테슬라만큼 대규모의 차량에 빨리 적용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겠죠. 테슬라는 잘 보시면 오른쪽 아래 비이클 퓨전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조금 더 키워서 가져왔습니다. 비이클 퓨전 등급에서 여기죠. 차량 집중화 방식을 이미 이루고 있고 독립적으로 도메인을 이룬 존 방식의 등급에서 2018년도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것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제 2021년, 2022년 사이에 그나마 빠르게 따라오고 있는 기업인 현대기아차, 폭스바겐, GM이 따라올 예정이며 아직 2021년까지도 대부분의 차 제조업체 회사들은 도메인 집중 방식, 테슬라보다 아래에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며 지금의 테슬라가 이룬 전기전자 아키텍처 수준까지 오려면 2025년까지 되어야 대부분의 회사들이 따라올 수 있을 거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한 방향으로 들어가 본 시간이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한 전략, 그리고 차량의 아키텍처, 보쉬와 컨티넨탈의 보고서를 통해 본 전기전자 아키텍처 개발을 통해 지금의 테슬라 OTA 시스템이 얼마나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